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주역의 계파가 역대로 어떻게 내려왔고, 그리고 주역의 그 계파에 의하여 어떠한 종류로 주역이 나뉘어진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유불선 삼교에 통하는 책이 유서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책인가 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과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유불선 삼교에서 통용되는 책인 것입니다. 중용도 그러하지만 그보다 더 통용되고 있는 것은 단연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쪽에 가면 도가의 주역이 되었고, 불가에 가면 불가의 논리를 주역으로 풀이하는 것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유가대로의 주역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도가와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역의 계파를 정리하고 주역에 관한 그 주설서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교가 주역의 영향을 받은 종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시면서 주역의 전수가 어떻게 내려왔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자로부터 이 송대에 내려오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주역의 전수가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시빅을 지으신 이후로 진시황 이전까지 7대가 주역의 계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구를 통해서 교비, 간비, 추성, 손우, 전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시황 이후에 내려와서는 서한시대는 이 네 분으로 주역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한시대에 와서는 어느 한 사람의 계파로 내려왔던 것이 바로 종식되고, 공자로부터 복생까지의 주역의 계파의 전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은 소위 수수관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해주고 전해받는 일종의 학파의 계통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한 당시에 내려오면서 주역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관학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은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한시대의 환각문은 오경박사를 설치할 때에 역경박사 4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가를 잡으면서 시수라든지 맹이라든지 양과라든지 경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관에 의해서, 관학에 의해서 주역이 계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학이 됐다라는 것은 주역이 공식적 계파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학자들 간에 내려왔던 계파가 국가의 공인에 의한 계파로 탈바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위상이 그만큼 향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동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오면서 정영과 왕필의 역주가 성행을 하였고, 또 한 부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느냐. 동진남북조를 거치면서 소위 이 현악시대, 즉 도가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를 거치면서 주역이 도가의 사상으로 융합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인데 노장적 도교의 원리를 주역의 원리에 융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도가의 입장에서 주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후대로 내려가면서 태극도라든지 이러한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 사상으로 경문이나 문헌에 대한 주해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강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개사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심지어는 설괴, 석괴, 잡괴의 주를 모두 다 노장 사상으로 주역의 원리에 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게 성리학에 있어서 태극도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태극도설의 원조는 사실은 이 도가적 영향으로 태극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태극도를 주렴계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송대 성리학으로 넘어설 때 원조가 되는 태극도설이 어디 영향권에 들어있느냐. 바로 도가의 사상과 주역이 융합하면서 그 영향권이 송대 성리학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대에 오면서는 이제 공영다리가 주역 정의를 저술하게 되고 송대로 내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이천의 역전과 주자의 본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정이천께서 공자의 전을 이어받아서 역전을 쓰게 된 이유와 주자께서 주역의 본의는 이와 같이 철학적이고 인간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역전의 체제가 아니라 상점의 체제를 갖는 것이 본이라고 하여 그 주석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개인적으로 이천 선생의 학통을 계승하셨지만 주역에 있어서만큼은 상수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전을 계승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이해할 적에 공자께서 쓰신 철학적이고 교육 중심이 아니라 주역의 상수학의 점서를 주자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자의 본의는 반쯤은 상수학이고 반쯤은 전의 의미를 가지는 소위 절충적인 주석을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남은 부분은 다음 도표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주역의 계파가 공자로부터 남송시대까지 이르러오는 과정 속에서 주역의 계보를 정리하면 크게 양파 6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역은 크게 보면 양파는 뭐냐면 상수학계통과 의리학계통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바로 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점서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리학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자로부터 정이천에 내려오는 철학적인 의미로 주역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은 상수학이라고 하는 것과 소위 의리학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역의 계파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계파는 육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처음에는 공자께서 시빅을 져서 의리학을 열으셨지만 환대의 유학자들은 대체로 상수학 쪽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상수학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상수학의 특징은 문항의 단사와 주공의 효사 중심이 아니라 바로 64개와 384요 그 자체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상수학은 문장 중심이 아니고 괴효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문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나눠보는 쉬운 분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수학이 어떻게 변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초시라든지 경방에 의해서 오행의 기륭설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변하면서 이 초시와 경방과 같은 글이 다시 변하면서 진단과 소강절로 넘어서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수학의 대가는 지금까지도 소강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수학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제일 처음에는 전복상수라 해서 이 점치는 상수학인데 마융이나 정연이나 순상이나 우원에 의해서 주해를 붙이면서 상수학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비했기 때문에 완전히 술수로 넘어간 것이 두 번째 기상학이라 해서, 기상이란 말은 기륭을, 오로지 기륭에 의한 점서를 보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초시 영림이라는 책하고 경방의 역전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주역의 책은 이제는 완전한 점서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속한 말로 하면 점쟁이 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상수학이 단순한 전복서로, 복서로 전락하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수 철학화를 한 게 누구냐?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하도낙서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가 철학화된 체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단과 소강절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하도낙서의 모든 개념은 누가 졌느냐? 이 진단의 도표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 책을 보시면 총목이라고 하는 대부분에 나오는 도표의 설명은 누구 설명이냐? 그건 정의천 주자의 설명이 아니에요. 원래 진단이 하도낙서에 관한 것을 우리가 더 부연해서 이천 선생과 주자께서 부연하신 글이에요. 그 원류는 진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수의 철학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강절이는 상수학의 대가가 어떻게 되느냐. 황극 경세서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이 우주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리체계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강절이의 황극 경세서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하도낙서의 상수의 최고 수리 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소강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계보는 청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기륙이라고 하는 이런 저차원적인 세계로 흐르다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일신시켜 놓은 것이 진단과 소강절이의 바로 상수 철학화예요. 이렇게 해서 소강절과 진단의 이 특징이 뭐냐? 소강절은 한국 경세서 쓰면서 문왕의 괴사와 주공의 효사를 인용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소강절과 진단은 바로 문장 중심이 아니라 괴효 중심으로 이 철학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상수학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리학으로 넘어서면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위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체계를 갖췄느냐? 이 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저차원적인 저급한 기륭서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역을 이런 게 아니라고 바로 배타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연이나 초시나 초시영님이나 경방이와 같은 역전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이런 저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소위 기륭이라고 하는 저급한 서적이 아니라 이것은 노장의 현묘한 진리가 담겨 있는 책으로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장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더 철학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필이가 계기를 마련해 놨던 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호언이나 정의천은 어떻게 밝히느냐? 아니 그게 왜 노장 철학이냐? 이게 주역이 유가 철학이지. 노장의 의리학을 정의천과 호언에 내려오면서는 유학으로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뭔 말이 되냐면 빼앗겼던 주역을 유학으로 다시 되찾아온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역이 도가사상의 현묘한 책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분명히 공자가 쓰시고 그 위에 분들이 전부 다 유학이신데, 이렇게 해서 바로 쓰여진 책이 가장 대표작이 주역에서 우리 보고 있는 정전이에요. 이게 이천 선생이 언제 쓰셨느냐? 이 불흥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유배 가셔가지고 이 글을 쓰신 것이에요. 평생 정력을. 자, 이렇게 해서 유학화를 만들어 놨고 오늘도 우리는 유학화된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 주석서가 한번 변해서 남송시대로 오면서 이광도 있지만 특히나 양말리가 쓰는 책은 어떤 책을 썼느냐? 양말리호가 이 성제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제인데 주역의 전을 쓰셨어요. 그래서 양말리의 주역 책은 성제 역전이라고 해요. 바로 이 성제 역전은 주역을 어떻게 풀이했느냐? 유학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의리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면서 주역 384요를 하나하나 증명한 거예요. 64개야. 이렇게 해서 바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모든 역사가 주역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양말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주역의 원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양말리의 성제 역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양말리는 모든 64개와 384효를 역사적 사안에 붙여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순한 교육적인 의리가 아니라 역사적 현실을 대두하여 주역을 풀이하고 있다라는 대로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분류해 보면 노장적 사고에 의한 주역, 철저한 육아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리된 주역의 주석서,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현실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역사의 사안으로 정리된 주역. 이렇게 해서 송대에 내려오면서부터는 유학과 사사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바뀌어지면서 바로 왕필, 한강백의 주역주가 있고 유교의 모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천의 역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유학을 바탕으로 한 주역의 저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소동파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쓴 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 우리가 현재 흔히 접하고 있는 것으로만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양말리의 주해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주역이 정리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계파를 보면서 또 이러한 역사의 사실의 전수관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우리는 한번 다시 눈을 현실 속에서 보지 마시고 주역을 처음 만들었던 복희시로부터 문항을 거쳐서 주공으로 공자로 내려오고 그 이후에 소위 북송과 남송 등등을 거쳐와서 주역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 이후로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추어서 주역을 해석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그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런 경전이라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노장으로 가면 노장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불교로 가면 불교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육아로 오면 육아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만능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역인 것입니다. 원래 주역 역자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원래 음양의 변역으로 역자를 쓰셨지만 다른 말로 해석해 버리면 얼마든지 다른 책으로 바뀔 수 있는 책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학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책은 바뀔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사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전해 내려오면서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철학을 담아서 바꿀 수 있는 책이 주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부 주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가능한 것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도 또 다른 주역은 얼마든지 다른 각도에서 주역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주역의 계파와 전수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주역의 계파와 미래의 주역이 어떻게 전수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역을 정말 자유로운 사고와 트인 안목으로 주역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에 국집된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어떤 주체가 없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느 한 부분에 고정되어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역,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을 보실 때에는 반드시
주체성을 가지고서도 융통성이 있는 원만한 안목으로 주역을 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역의 과거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역은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단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